아니 내 차는 휘발유인데 왜 못 달려? 전기가 왜 끊겨? 난방도 안 돼? 씨 그게 뭔 소리야.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요소수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도래했는데요. 요소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뭐 내 차는 뭐 요소수 안 들어가는데 뭐 내가 괜찮아 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소수 문제는 단순히 디젤 차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휘발유는 뭘로 실어 날라요? 디젤 탱크로리로 실어 나릅니다. 수소는 뭘로 해? 수소도 디젤 탱크로리로 실어 날라요. 디젤이 없으면 휘발유든 뭐 수소든 뭐 디젤이든 할 거 없이 연료를 배달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휘발유차 못 갑니다. 저는 전기차인데요, 벽에 꽂으면 그냥 전기 나오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면 그 전기는 뭘로 생산하나요? 우리나라 석탄 발전이 전체 전기의 46%입니다 석탄도 디젤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거죠. 요소수가 없으면 석탄도 못 날라요. 우리나라 발전량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전기차가 문제가 아니라 전기 쓰시는 분들, 사실상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모두가 올스톱 되는 겁니다. 모든 공장, 뭐 비즈니스 할 것 없이 다 중단됩니다. 이거 어쩌면 불과 다음 달부터 벌어지기 시작할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다들 좀 요즘 쉬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 심각한 문제를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소수가 뭔가 디젤차 모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 엔진이 환경 공해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 1, 2, 3, 4 해서 최근에는 유로 6D까지 왔어요.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게 문제다. 그래서 너네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여기다 무슨 수를 써서든 공해물질 나오지 않게 해라.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요소수를 쓰게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뭐가 문제길래 요소수를 쓰나? 디젤은 두 가지 유해물질이 나오죠. 하나는 매연이고요, 하나는 질소산화물입니다. 매연은 DPF라고 해서 필터에 이렇게 걸으면 되니까 비교적 쉽게 걸러낼 수 있어요. 근데 질소산화물,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걸러낼 수가 없어. 이게 만만치 않았죠. 이게 왜 생기냐면, 일단 디젤 엔진은 기본적으로 린번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많고요, 거기에 공기에 비해서 연료가 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종이 같은 거 불 붙이면 불 붙는 거, 나무 같은 데 불 붙이면 불 붙는 거, 석유에 불 붙이면 불 붙는 게 연소잖아요. 왜 붙어? 거기 탄소가 있기 때문이죠. 탄소에 산소가 달라붙는 거예요.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 붙으면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 그게 연소입니다. 근데 산소가 거기 결합되고도 남아. 그러면서 온도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이 산소가 남아돌다가 온도가 너무 높네 라면서 옆에 있는 딴 애하고 그냥 달라붙습니다. 아 참 어렵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탄소는 손이 4개가 있어. 산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산소는 손이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2개가 2개끼리 맞잡는 거예요. 이렇게 손 2개씩 맞잡는 게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CO2, O가 2개, 탄소 하나, 그래서 CO2예요. 이 두 손을 맞잡는 게 이게 CO2인데, 옆에 있던 산소 하나가 딱 보고 있다가 야씨 너 다 손잡았네, 난 누구랑 손잡지? 라면서 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탄소는 킹카라고 할 수 있어요. 킹카하고 손 못 잡은 산소는 어떻게 하냐, 주변에 엄청 많은 애가 질소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그렇게 잘생긴 애들, 킹카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오징어 같은 그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 주변에 많아. 얘들이 다 질소예요. 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질소하고 손을 잡습니다. 근데 질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손이 3개야 이 산소가 에라 그러고서 여기다 손을 잡으면 한 명은 제대로 잡는데 손이 3개니까 좀 애매하죠. 다음번 산소도 야 나랑도 손 잡자 라고 했는데 이 손을 잡을 때 손이 하나가 남습니다. 아이씨, 이게 난 두 손을 냈는데 얘는 한 손만 잡아주네. 그래갖고 애매한 결합이 생겨요. 두 손을 다 잡지 못해요. 한 손만 잡고 한 손이 남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런 상태에서 NO2가 되거나 NO가 되거나 N2O2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질소랑 산소와 결합이 여러 가지 숫자로 나와요. 이걸 가리켜서 NOX라고 해요. 몇 개가 될지 모르니까 NO1, NO2, NO3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숫자가 될 수 있으니까 NOX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결합이 완전하지 않은 결합이라는 거에 있어요. 이 산소가 하나가 분리가 돼서 다른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NO2가 O3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존이라고 하죠. 오존은 공해물질이잖아요. 공기 중에 나와서 오존을 만들거나 미세먼지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NOX는 위험한 물질이고, 이 NOX가 나오는 걸 계속 억제하고 있는 거죠. 어렵나요? 어렵진 않죠? 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NOX, 이 낙스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유레아를 쓰는 겁니다. 요소수를 쓰게 되면, 요소수는 NH3, 암모니아잖아요. 이 암모니아가 이렇게 만나서 질소가 질소를 만나서 3개의 손을 서로 맞잡으면 그럼 이거 안정되겠죠. 아주 안정된 상태로 대기 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OX는 H3하고 만나서 H2
O가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물이 생성돼요. 이렇게 암모니아를 뿜어주니까 야 이게 물하고 안정된 질소로 딱 바뀌네, 야 이거 괜찮네 라는 거죠. 그게 바로 SCR의 원리예요. 참 쉽죠. 야 이거 나 1타 강사 해도 될까? 메가스터디 바로 지원해볼까? 근데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요, 아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네, 아니 암모니아 화장실 가서 오줌만 싸도 암모니아 나오더라야 이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 벌써 화물차 운행 못하겠다 이런 분들 꽤 나오고 있죠. 요소수가 지금 남아있는 주유소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일부 몰지각한 분들은 당근 같은 데다가 평소에 한 3만원 하는 10리터짜리를 10만원에 올려놓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해요. 이 요소수가 진짜 큰일은 큰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요소수 공급업체 롯데케미칼 같은 데도 지금 재고가 꽤 남아있었다고 했는데, 근데 이번 일로 갑자기 다들 필요 없던 요소수까지 막 사재기를 하면서 이 요소수 물량이 이대로면은 1개월도 채 못 버티겠다 싶은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대체 그 흔하던 요소수 왜 없나? 우리나라 요소수 공장이 있다며. 롯데케미칼 유록스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 그런데 왜 요소수가 없나? 여기 아주 드라마틱한 배경이 있습니다. 잠깐만 살펴보시죠. 근데 요소라는 거 주로 비료로 쓰는 거죠. 흔히 질소 비료라고 하는 게 바로 요소를 넣는 겁니다. 요소가 없다 이러면 그냥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산도 살려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하니까 당연히 요소 공장이 있었겠죠. 60년대 한국비료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였어요. 비료공업, 좀 웃기잖아요. 이름은 되게 웃기죠. 근데 당시에는 일단 먹고 사니즘이 제일 중요했어. 굶어 죽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이 비료라는 건 엄청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웃기겠지만 삼성그룹 매출의 30%가 한국비료였어요. 대단한 회사야. 이때 한국비료가 울산에다 공장을 지어야 됐는데 공장을 지을 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했습니다. 그걸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됐죠. 빌리기로 한 숫자가 무려 4,200만 달러.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많아요. 요즘 돈으로 치면 한 5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800억 원이었는데 국가 예산의 거의 절반 되는 돈을 이 한국비료 혼자서 빌리려고 했던 거예요. 말이 되나? 근데 그걸 희한하게 박정희 정부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이거 돈 빌려주세요. 대한민국이 보증합니다. 대한민국이 아플 테니까 돈 때릴 걱정하지 마시고 돈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정부가 기업이고 기업이 정부였으니까 그땐 정경유착이란 말도 없었어. 그냥 정부가 기업. 우리 기업, 저 기업, 저 기업 다 있고 우리 계열 그룹의 회장님이 대통령이었어.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무시무시하다. 근데 일본 기업에서 약간 통박을 굴리죠. 그걸 꼭 돈으로 빌려줘야 되냐? 어차피 너네 공장 짓는다며. 그러면 우리가 물건으로 줘도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어디 밑장 빼기를 하고 있어. 무슨 이게 돈으로 안 주고 물건으로 주면 그 회사 매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 수완이 어마어마한 거지. 그냥 날로 먹는 거야. 돈 빌려주면서 그 돈으로 매출을 일으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랍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대가로 회사가 뭘까, 뇌물이랄까 뭐 리베이트랄까 이런 걸 좀 받습니다. 그 리베이트가 100만 달러예요. 지금으로 치면 한 11억? 11억이면 에이 아파트 한 채도 못 사겠구만 이런 느낌이지만 당시는 아파트가 1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60년대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1100채 넘게 살 수 있는 거죠. 어지간한 큰 아파트 단지를 살 수 있는 돈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병철 회장이 그 돈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받아도 될 텐데 개인적으로 받지 않고 그때 당시 박정희 정권에 알립니다. 쟤네가 우리한테 돈을 준다네요. 얼마 주는데 100만 불 넘게 준다네요. 이런 거예요. 청와대에서 오이 잘됐다. 그럼 우리 좋은 일에 쓰자.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청와대도 마침 정치 자금이 필요한데 잘됐다 야. 그거 갖고 와봐. 했는데 이걸 현금으로 가져오려고 보니까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 아무리 박정희 정권이라 그래도 그냥 은행으로 붙여주세요 이게 안 되고, 그걸 그렇다고 돈 뭉치를 이제 페덱스로 붙여주세요 송장 번호는 어떻게 되고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아파트 단지를 살 수 있는 돈이라니까. 그래서 그때 이걸 어떻게 하냐 하다가 야 이게 좀 가치 높고 부피 좀 작은 거 없을까 뭐 없냐 해서 이제 밀수를 합니다. 그때 가져온 게 겉으로는 건설 장비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이거 열어보니까 건설 장비는 없고 사카린 그런 거였어요. 당시에는 설탕이 굉장히 귀했으니까 설탕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당도도 높고 그런 사카린을 가져오는 게 대박이었던 거죠. 사카린만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온갖 거 다 밀수합니다. 뭐 변기도 있고 건설 자재도 있었고요. 당연히 그때 당시에 경향신문이 이걸 열심히 취재해서 잘 보도했습니다. 정말 단독 보도로 정말 아주 큰일을 했죠.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국민 전체의 배신감이 어마어마했어요. 배신감이 얼마나 심했냐면 그때 당시에 김두한이라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야인시대 김두한이 갑자기 우리에게 유명해진 이유가 바로 이거죠. 국회에 들어가서 야이씨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고서 아주 국회의장한테 똥물을 뿌려버립니다. 왜 거기다 똥물을 뿌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말 초유의 국회 오물투척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 전체가 이 상황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국민들 전체가 대놓고는 못했지만 삼성과 정부를
아주 비난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 화살을 삼성 쪽으로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삼성 회장 이병철이 사과를 하면서 내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총수긴 했어요. 정부에서도 삼성에다가 이 문제를 계속 뒤집어 씌우면서 삼성의 한국비료공업을 몰수해버립니다. 몰수? 헌납해버립니다. 헌납? 아무튼 그렇게 한국비료공업은 갑자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업이 돼버려요. 밀수 담당한 사람도 사리사욕으로 간 거다라고 이걸 몰아세워야 되니까 이 사람이 감옥을 가야 되겠죠. 그때 당시 이거 밀수하는 담당은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였어요. 근데 장남이 감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차남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큰 잘못이니까 이맹희 씨 이때부터 눈밖에 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이맹희 씨가 이병철 회장을 고발하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박정희가 보기에 야씨 이게 말이 되냐,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러면서 이 사실을 그대로 이병철한테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입장에서 야 이맹희 이렇게 안 봤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맹희를 집안에서 내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맹희 씨 승계 못 받고 차남은 감옥에 갔고 삼남이 어부지리처럼 삼성을 물려받게 돼요. 그 세 번째 아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이건희 씨입니다. 제가 그때 신문기사 봤는데 제가 본 게 아니고요. 제가 당연히 아니고요. 당연히 저 아니고 신문에 이렇게 난 걸 나중에 봤는데 귀퉁이 요만하게 났는데 이건희 씨 얼굴 요만하게 나오고 인건희 씨가 삼성의 승계자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야 삼성 승계자면 일면에 이만하게 그냥 대문짝만하게 나갔을 것 같은데 아주 조그만하게 이렇게 나올 정도로 쉬쉬하면서 삼남이 회장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맹희 씨 그때 사카린 이후로 여전히 설탕하고 관계 있는 제1제당을 맡게 됐고요. 지금은 CJ가 돼서 말년에 이맹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하고 설전을 벌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지금 CJ는 너무 잘 나가죠. 비비고 지금 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죠.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긴 것 같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어? 한국비료공업 정부에 헌납한 것까지 얘기했죠. 삼성은 원래 선대부터 한국비료공업을 정말 아꼈고 이병철 회장이 우리나라 농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용인 에버랜드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자연농원이었습니다. 농원이야. 이 안에 가면 농사 짓는 것들을 실제로 했어요. 사파리 있듯이 농원을 가는 사파리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 산에 이제 새로운 농업 기술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서 버스로 그 사파리를 보는데 식물 사파리가 뭐 재밌을까 싶었지만 굉장히 스릴 넘쳤습니다. 왜냐면 이 산길이 정말 길이 이렇게 얇아. 그 사이를 버스를 갖고서 막 가는데 바퀴가 가장자리에 이렇게 닿을랑말랑 자칫하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막 이렇게 다녀서 정말 소름 끼쳤던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경험했다는 건 아니고. 여튼 이병철 회장은 농사에 대해서 정말 애정이 많았고 한국 비료를 잃은 것에 대해서 정말 이병철 회장 그리고 그 후세들이 굉장히 아쉬워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 비료공업을 민영화하던 시절에 94년에 이 회사를 일반에게 다시 불화합니다. 그때 주식시장 시가보다 3배 정도 되는 돈을 주고서 사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삼성정밀화학이 됐는데 삼성정밀화학이란 이름을 붙이고서 이게 잘 됐느냐? 결국에 잘 안 됐죠. 왜 안 됐냐면 요소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석유를 증류할 때 나오는 납사, 나프타라고 혹시 아시죠? 휘발유, 등유 사이에 나오는 게 납타예요. 그 납사를 뽑고 거기서 뽑아내는 게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비료가 하던 게 바로 이 방식이었죠. 근데 석유를 기반으로 하니까 당연히 비싸죠. 전량 수입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석유가 싼 나라가 아니잖아. 반면에 중동이나 러시아는 남아도는 천연가스에서 요소를 뽑았습니다. 중동은 원래 땅에서 기름을 뽑을 때 거기서 CNG 가스가 막 나와요. 아 여기서 왜 자꾸 가스가 나오고 자꾸 폭발하고 난리야.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태워버리죠. 중동에 있는 석유광 같은 거 보면 가스가 계속 나오니까 거기서 불을 붙여 그냥 태워버리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서 야 이거 그냥 태우긴 아까운데 이거 뭐 좀 할 거 없을까? 해서 나오는 게 요소니까 얼마나 싸겠어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석탄이 엄청 많잖아요. 석탄을 갖고 코크스 만들어야 되고 그 와중에 수소가 나오고 그 수소로 암모니아 나오고 그걸로 요소를 뽑으니까 중국에서도 땅 파면 나오는 게 석탄이었는데 얼마나 싸겠어. 우리나라는 그 둘 다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석유에서 굳이 뽑아왔는데 당연히 원가가 비싸고 당연히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니까 비료용 요소는 중동에서 받아오고 차량용 요소수는 중국에서 수입해오게 된 겁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나니까 삼성이 뭐 아무리 선대회장이 정말 아끼던 공장이다 뭐 애지중지하고 뭐 그래도 소용없죠.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았어요. 적자가 매년 수백억씩 나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게 10년 전이에요. 2011년.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소 만드는 공장이 단 한 곳도 남지 않았어요. 전량 수입입니다. 롯데케미칼 유록스 공장 그거 뭐냐? 너도 갔잖냐? 네, 저도 갔다 왔죠. 요소수 공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석유나 석탄에서 요소를 뽑는 게 아니에요. 수입한 요소를 물하고 혼합해서 요소수로 만드는 공장인 거죠.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 요소수 왜 없나? 중국이 요즘 호주하고 석탄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중국이 자국 석탄을 주로 썼지만 요즘 어지간히 캘 만한 석탄은 다 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지표에 가까운 거는 불순물이 많아서 화력도 떨어지고 공해도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오늘 미세먼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이 미세먼지도 그런 겁니다. 좋지 못한 석탄을 가지고서 발전을 하니까 중국이 지금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해요. 그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오늘 미세먼지가 심각했던 겁니다. 대부분 호주에서 사오는 석탄을 써야 되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경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호주가 이 미국 편에 딱 선 거죠. 중국이 야 호주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머리에서 피 흘리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런 표현 괜찮나 싶은데 아무튼 그러면서 호주산 물건의 수입을 금지시킵니다. 13개 품목을 금지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중국이 제 발등을 찧었다고 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비웃었어요. 야 저 바보들 봐라, 야 쌤통이다, 야 중국 공장 다 문 닫아버려라, 이거 미세먼지 없고 완전히 좋구만 이랬는데, 중국에 호주산 석탄이 없고, 석탄이 없으니까 발전을 못하고, 발전을 못하니까 공장이 못 돌고, 공장이 못 도니까 반도체가 없고, 반도체 없으니까 현대차가 못 나오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수출이 안 돼. 지금 생산이 부족해.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이폰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폭스콘이 만들잖아요. 폭스콘 중국 기업이에요. 맥북도 다 중국 기업이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못 나오는 겁니다. 이거 남의 일이 아니죠. 아니 뭐 물론 아이폰이나 맥북이나 안 쓰면 되지, 안 쓰면 되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요소수죠. 앞서서 요소가 비료로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중국이 가뜩이나 비료가 지금 부족한 판인데 농업이 망하는 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석탄이 지금 수입이 안 되고 그러면 요소가 안 나오겠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요소를 수출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요소를 수출 금지를 해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요소 수출 금지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WTO에 제소당하죠. 제소당하면 결국에 다시 수출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요소를 수출할 때 검사나 뭐 승인받는 거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늘려놓은 거예요. 인스펙션 과정을 늘려놓아서 검사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뭐 몇 개월이나 걸리는 거죠. 사업자 중에는 뭐 그런 사람도 있기야 있겠지. 아니 과정이 늘었네, 그러면 이 과정을 다 통과해서 수출해야 되겠구만, 굳이 받아서 아니 서류 다 됐으니까 수출해 주시죠, 이렇게 하는 사업자 있겠지만, 이 중국에서 지금 사업하려면 공산당이 갑자기 인스펙션을 한 10개 더 해야 돼. 이렇게 늘려놓으면 이거 나 수출하면 나 어디로 끌려가겠구나, 이렇게 눈치 딱 채야죠. 그래야 중국 사업할 수 있죠. 이거 눈치가 없으면 진짜 그 잘 나가던 마윈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마윈이 사라지는데 네가 뭔데? 이러면서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죠. 판빙빙 무시무시합니다. 자동차용 요소수 97.7%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금지시키니까 우리나라가 큰일이 나게 된 거죠. 궁금한 점이 생길 것 같아요. 아까 중동, 러시아 천연가스로 만든다며, 이런 질문하신 모카 구독자님들 계시면 지식이 엄청 늘어나신 거예요. 모카 보시길 잘하셨습니다. 근데 중동이나 러시아에서 오는 건 대부분 비료용입니다. 비료용으로 들어오는 건 다 코팅이 돼 있어요. 요소라는 게 조회성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 수분을 막 빨아들여서 녹아요. 이런 데다 담아서 요소 파우더를 넣어놓으면 그 가루가 점점 수분을 흡수해서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유통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코팅하는데 알데히드 계열로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녹여서 어떻게 요소를 만들어. 그래서 차에서 연소를 시켜. 그러면 그 코팅제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 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나옵니다. 요즘은 폼알데하이드라 그러나? 여튼 발암물질이 막 나오게 돼요. 지금 농업용 비료로 된 요소를 자동차용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자, 그럼 재고는 얼마나 있나? 지금 재고는 한 달 정도라고 해요. 사재기가 워낙 심해지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화물차는 200만 대 정도가 지금 다니고요. 근데 화물차 200만 대가 갑자기 한두 달 안에 셧다운 되는 겁니다. 일반 승용차 디젤도 200만 대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셧다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왜 셧다운이 되냐? 요소수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거지 정말 자동차가 가게 하는 데 필요한 건 아니잖아. 왜 도대체 요소수 때문에 자동차가 멈추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소수라는 거 원래는 환경오염을 막겠다 해서 디젤차에 도입한 건데 뭐 시스템은 좋은데 요소수를 안 넣고 맹물 넣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소수가 없으면 자동차의 출력을 낮추게 합니다. 그래도 안 넣으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리게 해요. 맹물 넣으면 어떻게 하냐, 요소수 센서가 있어서 그 요소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것도 시동이 안 걸리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친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만들었는데 그 제약이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던 거죠. 물론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요소수 사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네,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버스, 트럭,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을 할 수가 없어요. 휘발유 자동차 당연히 못 가고, 택배 당연히 못 받으세요. 쿠팡 새벽 배송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이 그냥 그 자리에서 못 움직이는 겁니다. 공장에서 생산한 게 소매점으로 갈 수가 없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냥 공장 다 멈춰야 되죠. 최근 들어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이 소방서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트럭. 불 나면 출동을 못 할까봐 지금부터 요소수를 사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심각한 문제죠.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 있잖아요. 그거 트럭이 매일 치우는데 하루라도 트럭이 안 오면 그 자리에 그냥 쌓이는 거죠. 야, 이거 심각합니다. 자동차 당연히 생산 안 되죠. 건설공사 다 멈춰야 되죠. 일단 건설 자재를 못 움직이는데, 음식점 쌀이 배송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요? 당연히 안 되죠. 배도 당연히 문제죠. 어떻게든 배가 올 수는 있어. 근데 거기 컨테이너가 딱 도착하면 트럭에 실어하고 날라야 되는데 그것도 못 움직이게 되죠. 아유, 먹고 사는데 조금 힘들겠구만, 뭐 그냥 라면만 먹고 살지 뭐, 이럴 수 있는데, 편의점에 배송이 어느 정도로 오냐면 하루에 3번씩 트럭이 편의점에 물건을 채워야 됩니다. 편의점에 음식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지만 그게 하루치 이틀치예요. 편의점, 마트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중단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라면, 뭐 생필품 이런 거 사재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너무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막나? 요소수를 센싱하는 장치를 막아버리면 되지 않나? 막으면 되는데, 그걸 다 고치려면 ECU 같은 걸 기존에 있던 걸 빼고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이걸 간단히 제거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간단한 코딩만 갖고서 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걸 누구나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꾸기 정말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동차의 ECU가 몇십만 원, 비싼 건 몇백만 원씩 하는데, 근데 이걸 빼서 딴 걸로 갈아 껴야 된다. 그것도 한두 대도 아니고 뭐 10,000대, 20,000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200만 대라는데, 200만 대를 한 번에 바꾼다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요소수는 가만 보니까 사실상 전략물자에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전쟁 나도 꼭 필요한 게 요소수야. 옛날에는 쌀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적국을 괴롭힌다고 했는데, 이젠 요소수를 갖고서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지. 그냥 나라 전체가 셧다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죠. 친환경 정책으로 거의 모든 디젤차에 다 집어넣도록 만들었는데, 그 공급 전량을 중국에만 의존했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떤 자원이든 이 핵심 자원을 중국에 전량 의존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미국이면 정부가 뭐 막겠다고 나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따블 주실래요?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수요 공급을 조절하면서 뒷길이 반드시 생기죠. 미국은 2차 대전 중에도 독일에다가 석유를 팔던 나라인데, 미국에서 물량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중국 같은 아주 독특한 구조의 나라면 중국에 있는 수많은 회사하고 거래선을 뚫어놨다고 해도 사실상 이게 거대한 한 회사하고 거래하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기업이 그냥 너한테 안 팔아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중국에다가 전량 의존을 할 수가 있어? 아, 이건 좀 너무 큰 실수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해결되나? 물론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소를 공급하는 다른 나라에서 코팅 없는 요소, 이걸 배송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고, 어떻게든 해결책은 만들어내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시면 불자동차, 앰뷸런스 이런 게 하루만 안 움직여도 어떻게 돼요? 일주일만 중단돼도 복구까지 경제적인 타격이 정말 클 겁니다. 이 해결책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튼 중단 없이 이 요소수 부족 문제 좀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좀 드러내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를 알리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요소수 문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금 더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